여러분 하루에도 막 수백 개의 기사나 텍스트가 쏟아지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눈만 뜨면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딱 잠시 멈춰서서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해부해 볼 자료가 얼핏 보면 그냥 서점 매대 한 구석에 놓인 좀 가벼운 동화책, 약간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TV에만 보면 진짜 그냥 귀여운 동물 이야기 같죠? 그니까요. 바로 숲속의 두 부부라는 시리즈 문헌인데요. 고음 부부인 남편 둘이, 아내 모리, 그리고 여우 부부인 남편 차돌, 아내 루나. 이렇게 이들의 숲속 일상을 담은 이야기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냥 네 마리 동물이 겪는 뭐랄까 우스꽝스러운 우화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텍스트의 행간을 저희가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습관이라던가 무의식적인 자기 기만, 그리고 미디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종되는 우리의 맨 얼굴이 진짜 아주 날카롭게 포착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막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들이 이 동물들의 우화 속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며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들으시면서 약간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부터 뜨끔했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아침 운동의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에피소드가 곰 둘이의 아주 비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이거죠. 네, 숲을 뒤흔드는 이 결연한 외침. 그러면서 둘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막 달리기 시작해요. 여우 차돌은 그 모습을 보고 오, 대단한데? 이러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인 모리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잖아요. 맞아요. 모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어제 꿀 항아리 3통이나 비웠잖아. 그쵸. 이 한마디에 차돌도 단번에 고개를 끄덕이죠. 아, 너무 먹었으니까 뛰는 게 당연하다.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도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흔히 겪는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흔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둘이가 달리고 있는 방향을 관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요? 네. 모리가 기겁하면서 막 소리치잖아요. 거긴 운동 코스 아니야 이러면서. 네, 둘이가 달리고 있는 목적지가 다름 아닌 꿀나무가 있는 쪽이었으니까요. 꿀나무요.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둘이가 아주 철학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아, 그 대사 진짜. 나는 자연을 향해 달린다. 네, 나는 자연을 향해 달린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둘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꿀을 막 퍼먹고 있었죠. 운동은 딱 그 시점에서 완전히 종료됩니다. 10분 컷이었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한 곰의 뭐랄까 우스꽝스러운 실패담,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치밀하거든요. 아주 치밀한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요. 달리는 행위 자체는 분명 운동이지만 그 끝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꿀을 먹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수단을 그냥 차용한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아주 세련된 방어 기제거든요. 둘이의 내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살을 빼야 한다는 이성적 목표, 그리고 꿀을 먹고 싶다는 본능적 욕망. 아, 두 개 다 싸우는 거군요. 네, 이 불쾌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뇌가 아주 그럴싸한 서사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서사죠? 나는 꿀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향해 달리는 신성한 행위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요. 행동의 목적을 위장해서 죄책감을 싹 지우는 거죠. 와, 죄책감을 지운다.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다이어트 콜라 주문하면서 메인 요리로는 엄청 고칼로리 햄버거 선택할 때 맞아요. 햄버거 세트에 제로 콜라. 네, 바로 그럴 때 뇌에서 비슷한 합리화 과정을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한테 얼마나 자주 이런 자연을 향한 달리기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나 곰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주객전도의 현상이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 요리 대결에서는 아예 시스템으로 굳어집니다. 주말을 맞아서 숲속 부부들의 요리 대결이 딱 열리잖아요. 네, 여우 루나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결이죠. 메뉴가 진짜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우 부부는 풍미를 강조한 송이버섯 스테이크, 반면에 곰 부부는 꿀 바른 연어구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숲의 관찰자인 다람쥐가 맡게 되고요. 여기서 요리 대결이라는 건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닙니다. 각자의 정체성이나 기술, 즉 이 숲속 사회에서의 교양을 증명하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로 봐야 하거든요.
아, 교양의 증명이다. 네, 여우 부부가 선택한 송이버섯 스테이크는 그런 맥락에서 아주 정석적이고 우아한 접근이죠. 그래서 다람쥐 심사위원도 여우 부부의 요리를 딱 맛보고 향이 깊다 이러면서 그 교양을 인정해 줍니다. 거기까진 순조로웠어요. 네, 그런데 곰 부부의 요리 앞에서 다람쥐의 포크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연어 구이를 한 입 먹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이렇게 묻죠. 이건 거의 꿀이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연어 맛은 전혀 안 나고 오직 달콤한 꿀맛만 진동을 했던 거죠. 네, 그때 아내 모리가 당당하게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연어는 장식이야. 연어는 장식이다. 여기서 연어는 이성, 목표,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어떤 본질을 상징합니다. 아, 본질이 연어군요. 네, 반면에 꿀은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팍 분비시키는 자극이자 부차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모리의 그 선언은 본질과 자극의 위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공표하는 셈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결과잖아요. 다람쥐가 결국 연어나 버섯이 아닌 그 꿀맛 범벅인 곰 부부의 요리를 1등으로 선정해버려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 모두가 그 결과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하죠. 네, 명분은 요리 대결이었지만 결국 승리한 건 가장 날것의 욕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책을 좀 읽겠다면서 조용한 카페를 굳이 찾아가 놓고는 3시간 내내 스마트폰으로 쇼품 영상만 막 넘겨보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연어는 장식으로 둔 채 꿀만 퍼먹는 저 곰부부랑 대체 뭐가 다를까 싶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다람쥐의 심사 결과가 모두에게 수용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모두가 동의했다는 거요? 네, 이건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보상을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승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생태계 전체가 그걸 인정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분명 이럴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연호로 싹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평가받고 승리하는 건 꿀의 달콤함, 즉 자극적인 결과물인 경우들이 분명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자, 이렇게 원초적 욕망이 지배하는 이 숲속 생태계는 3화 숲속 소문 사건에 이르러서 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이 터지죠. 네, 어느 날 숲의 곰 둘이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괴소문이 퍼져요. 아니, 곰한테 겨울잠이라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어떤 생물학적인 절대 규칙 같은 건데. 그렇죠.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여우차돌이 기겁을 하면서 이유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둘이가 은밀하게 대답하죠. 넷플릭스 나무가 생겼어. 아, 넷플릭스 나무. 밤마다 큰 나무에 반딧불이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시시각각 대형 영상처럼 빛을 낸다는 설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숲속의 밤샘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생명체의 섭리이자 생존 본능인 수면조차도 이 시각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힘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리가 새벽 3시에 딱 깼는데 둘이가 반딧불이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추궁을 합니다. 당신 또 새벽 3시까지 반딧불이 드라마 본 거지. 거기서 둘이의 변명이 진짜 예술이죠. 네, 둘이가 고개를 딱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큐였어. 꿀의 역사. 꿀의 역사라니요? 그니까요.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대신에 지식탐구라는 지적 허영의 방패를 딱 꺼내든 거예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의미한 미디어 소비를 정당화하려는 현대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이보다 더 날카롭게 찌를 순 없을 거예요. 진짜 공감 가더라고요. 우리 알고리즘에 막 이끌려서 엄청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시사교양이야, 나의 업무적 통찰을 넓혀주는 유익한 지식 채널이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맨날 그래요. 이건 다큐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인 거죠. 생물학적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깨어있게 만드는 미디어의 흡입력, 그리고 그 행위를 지적 탐구로 위장하는 핑계,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침투하고 장악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통찰입니다. 서늘하네요, 진짜. 이처럼 기술과 미디어가 개입하면서 숲의 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럼 낮은 어떠냐? 낮의 인간관계는 더 팽팽한 긴장감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4화 부부싸움의 원인 에피소드죠. 네, 이 에피소드는 읽으면서 마치 폭탄 해체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어요. 갈등의 발단이 진짜 단어 딱 하나였습니다. 단어 하나로 전쟁이 나죠. 아내 모리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내가 살쪘다, 패하다고 했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니까 둘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맞서요. 나는 통통하다, 첩이하다고 했어. 살쪘다와 통통하다. 아주 치열한 공방이죠. 네, 이 격렬한 언어의 전쟁통에 여우 부부가 억지로 불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불똥을 항상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기 마련이거든요. 아내 루나가 갑자기 중재를 하러 온 자기 남편 차도를 향해서 고개를 휙 돌립니다. 흙이 내리죠. 네, 진짜 바람조차 멈춘 것 같은 완벽한 3초의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나 직장에서 이런 찰나의 침묵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상사나 연인에게서 갑자기 훅 날라온 정답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날카로운 질문. 맞아요.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죠. 그 3초 동안 차돌 머릿속에서는 아마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막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차돌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균형 잡혔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관계 외교술이 완벽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전략적으로 균형 잡혔다뇨. 진짜 천재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차돌이 살이 쪘다라던가 통통하다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외형적 묘사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외형 묘사 자체를 피했다. 네. 대신에 전략적이고 균형 잡혔다는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해버리죠. 이는 관계에서 정확한 사실, 팩트를 논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팩트 폭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루나는 그 대답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장을 옆에서 지켜본 곰 둘이의 학습 능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둘이도 한 수 배웠죠. 예, 그날 이후로 둘이는 모리의 체형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각적 단어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리는 존재 자체가 예술이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갈등을 원천 봉쇄해버리거든요. 존재 자체가 예술이다. 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 지나치게 팩트의 정확성에만 매달리다가 관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실을 말한다는 명목하에 타인의 감정을 헤집어놓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힘은 무미건조한 팩트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공감과 세련된 수사학에 있다는 것을 여우와 곰 부부가 몸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네, 정말 관계의 달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다이어트 실패도 하고 또 야식 먹으면서 합리화도 하던 이 평화로운 숲속에 마침내 거대한 실존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오하네요. 가장 무서운 존재. 네, 숲에 인간이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쫙 울려 퍼집니다. 곰 둘이랑 여우 차돌이 우리가 가장으로서 숲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잔뜩 긴장한 채로 침입자를 찾아 나서요. 비장하게 나섰죠. 근데 그들이 마주친 건 무시무시한 사냥꾼도 아니고 도끼를 든 벌목꾼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작은 인간 아이였습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교활한 이 숲속 최상위 포식자들이 세상 무해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딱 대치하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곰과 여우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려던 찰나에 아이가 두 동물을 가리키면서 맑은 목소리로 외쳐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라뇨? 그니까요. 이 두 맹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충격에 빠져서 우리가 귀엽대? 이러면서 서로 눈치만 쓱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아이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진 찍고 빨리 와. 네, 사진 찍고 빨리 와. 그 말과 동시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 하고 타져요. 숲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두리와 차돌이가 그 번쩍임 한 번에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 달아나 버리죠. 맞아요. 나중에 동굴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두리한테 아내 모리가 대체 뭐가 무서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두리가 허공을 응시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우리를 귀엽다고 했어.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심리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장면이 겉보기엔 그냥 가벼운 해프닝, 웃긴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심리적, 철학적으로는 매우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타자의 시선이라는 개념을 빌려오면 이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아, 사르트르요. 타자의 시선.
네, 곰과 여우는 숲에서 타자를 위협하고 군림하는 주체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랬죠. 하지만 인간의 귀엽다는 그 한마디,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팡 터지는 그 순간 그들은 주체성을 완벽하게 박탈당해버린 겁니다. 하나의 소비되는 객체, 즉 구경거리 대상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시선에 의해서 영혼이 사냥당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위협, 총을 들고 왔다면 곰과 여우는 맹수로서 맞서 싸웠을 거예요. 본능이니까요. 물어뜯었겠죠. 네. 하지만 이 대상화의 폭력은 그들이 싸울 방법조차 앗아가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맹수의 자존심인데 누군가의 귀여운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와, 존재론적 위기.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끌어와 볼까요? 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진짜 진지하게 노력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단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아주 가벼운 이미지로만 소비될 때 느끼는 그 깊은 무력감. 아, 내가 진지하게 한 건데 가볍게 치부들 때. 맞아요. 둘이가 동굴에서 떨며 느꼈던 공포의 실체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카메라라는 건 대상을 이미지로 박제해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권력의 상징이니까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박제되어버린 숲의 맹수들이라니. 아, 이거 해석을 들으니까 정말 등골이 다 서늘해지네요. 네, 철학적인 공포죠. 저희가 여기까지 총 5편의 에피소드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헌이 우리한테 아주 커다란 미스테리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책의 맨 뒷장에 짧게 실려있는 다음 시즌 예고편이에요. 그 예고편에 나열된 사건들 제목만 쫙 봐도 이 숲속 생태계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곰의 겨울잠 파업 선언, 여우의 다이어트 사기 사건, 사라진 꿀 항아리 실종 사건, 그리고 반딧불이 드라마 시즌2의 제작 소식. 욕망과 기술이 막 결합하면서 숲의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완전 난장판이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예고편의 맨 마지막 줄에 아주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람쥐의 권력 장악 공모입니다. 다람쥐요? 아니, 다람쥐가 권력을 장악한다고요? 네, 다람쥐. 여러분, 이 존재를 단순히 스쳐가는 조연 정도로 치부하셨다면 이 우화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신 겁니다. 다람쥐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기억의 필름을 뒤로 쫙 감아서 우리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요리 대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리에서 연어는 장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꿀을 1등으로 선택했던 그 심판관 다람쥐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는 곰이나 여우처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간처럼 미디어나 카메라를 쥐고 있지도 않죠. 그렇죠. 그냥 작고 약한 동물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숲속에서 어떤 요리가 더 뛰어난가를 결정짓는 평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 평가의 위치. 네, 꿀과 같은 그런 부차적인 욕망을 생태계의 새로운 승리 공식으로 공식 승인해 준 것도 결국 다람쥐였잖아요. 정보와 가치의 기준을 평가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작은 동물이 가진 아주 조용하고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평가하는 자가 곧 통제하는 자라는 뜻이군요. 와, 진짜 소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숲속의 두 부분은 그저 허허 웃고 넘길 동물들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거울이었죠. 네, 다이어트를 명분 삼아 꿀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얄팍한 자기 합리화. 새벽까지 스크린의 불빛을 놓지 못하면서 이건 다큐라고 핑계대는 현대인의 고독. 언어라는 정교한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 앞에서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그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숲속 동물들의 모습에서 당신의 어떤 얼굴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되게 이성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매 순간 원초적인 욕망과 합리화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헌은 아주 유쾌하면서도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닫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두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꿀과 같은 순간의 자극이 가장 고귀한 가치로 추앙받게 되었고 반딧불 영상이 수백만 년의 본령인 잠마저 빼앗아버린 이 혼돈의 숲.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맹수들은 인간의 카메라 플래시 한 번에 존재의 이유를 잃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가장 모해한 얼굴을 하고 평가의 저울을 쥐고 있던 다람쥐가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생태계에서 진정한 권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완력일까요? 아니면 시선일까요? 네, 완력을 쥔 곰입니까? 미디어를 쥔 인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정보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준 그 자체를 틀어준 작은 다람쥐입니까? 오늘 당신의 삶에서 저 다람쥐의 저울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